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장 도시성장 부분의 발표를 맡은 사조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성장, 1인당 소득의 증가, 도시 특유의 혁신과 소득,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 도시의 고용성장, 공공정책과 균형 고용, 총 고용 변화의 예측, 누가 고용의 증가로부터 편익을 얻는가, 요약, 연습 문제 및 설명, 부록, 도시성장의 지역적 맥락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성장 부분의 발표를 맡은 조경학과 송채은입니다. 경제성장은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정의됩니다.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요인들로는 자본의 심화, 인적 자본의 증가,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리적 관점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의 네 번째 요인인 집적의 경제가 추가됩니다. 경제성장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의 심화는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의 증가로 정의되는데 이는 개별 노동자들이 기존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인적 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 진보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과학자의 발명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경제성장 요인들은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로 집적의 경제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유, 노동 풀링, 노동 매칭, 지식의 파급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도시는 생산 요소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며 대면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생산성과 소득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도시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성장 요인인 자본의 심화율, 인적 자본의 증가율, 기술 진보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도시소득 수준의 변화와 도시소득 성장률의 변화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도시의 연간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로 증가한 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시의 소득 수준은 증가하였지만 장기 경제 성장률은 변화가 없으므로 성장률은 0이 됩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소득이 연간 1%의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던 도시가 연간 3%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 도시는 장기 경제 성장률의 증가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준효과와 성장효과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차이점 설명을 위해 인적 자본 증가의 효과를 고려하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35%로 증가하여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가 1인당 소득을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로 증가시킨다면 경제성장은 소득 증가분인 1000달러로 측정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소득 수준의 변화와 소득 성장률의 변화를 구분했던 것처럼 이 자체만으로 인적 자본의 증가는 이 도시의 장기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나은 아이디어들을 매년 생산한다면 기술 진보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장기 경제 성장률도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 특유의 혁신과 소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술 진보와 1인당 소득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효용 곡선을 이용하겠습니다. 1200만 명의 노동자들과 초기에 동일한 두 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곡선을 보시면 초기의 효용 곡선은 집적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 간의 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둥근 언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두 도시의 효용 곡선은 동일하며 초기 균형은 점 I에서 이루어집니다. 점 I에서 지역의 총 노동력은 도시마다 600만 명씩 균등하게 나누어지며 효용 수준도 노동자 1인당 70달러로 동일합니다. 이 지역의 두 도시 중 한 도시에만 노동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술 진보가 있었던 도시의 효용 곡선이 위로 이동할 것이며 각각의 노동력 수준에서 생산성과 평균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혁신이 발생한 도시에서 노동자 수가 600만 명의 경우 소득 수준은 70달러에서 80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이주가 없다면 기술 진보가 발생한 혁신적인 도시에서의 효용은 다른 도시보다 10달러 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도시에서 효용 격차가 존재할 경우 노동자들은 혁신적인 도시로 이주할 것이며 이는 두 도시 간 효용이 동일해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점 S와 점 B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며 균형점에서는 두 도시 간 효용 수준이 75달러로 입지적 균형입니다. 혁신이 발생한 도시는 노동자가 100만 명 증가하고 다른 도시는 100만 명 감소하게 되어 결국 두 도시 노동력의 합이 지역 인구가 되므로 인구수는 불변합니다. 효용은 두 도시 모두 70에서 75달러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두 도시의 노동자들 모두가 한 도시에서의 혁신으로 인한 편익을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균형점이 상향이동하게 되어 높은 효용 수준을 달성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편익을 얻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 도시에서의 혁신의 편익은 그 지역 내의 다른 도시들로 파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예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이라면 한 도시의 혁신에 기인한 1인당 효용의 증가는 작아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가정과 다르게 두 도시에서 동일한 혁신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효용 곡선의 상향이동이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며 두 도시 모두 점 I에서 점 J로 이동할 것입니다. 두 도시의 생산성이 동일하게 변화하여 이주로 인해 메어질 수 있는 효용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자 수는 유지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이 효용 곡선의 상향이동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균형 효용과 1인당 소득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업무 숙련도 증가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주들 간 경쟁은 임금을 높은 생산성에 일치하도록 합니다. 노동자들은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배우게 되고 만일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한다면 인적 자본의 증가가 기술 혁신의 비율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글레이저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가진 도시의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컸음을 보여줬는데 이는 인적 자본과 기술 진보 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최근에는 대학 학위를 보유한 거주자 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 대도시 지역 전반의 대학 학위 보유자 수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지역 간 비율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평균 이상의 비율을 가진 도시들은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대도시 지역의 대학 학위 보유자 수의 비율은 그 이후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파급 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낮은 교육 수준을 지닌 노동자들이며 도시의 대학 교육 이수 노동자 수의 도시 인구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중퇴자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제성장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생명공학 기업의 입지처럼 기업은 특정 인적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근접하여 입지합니다. 개발도상국의 중등교육은 소득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등교육 등록자 수가 도시 정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 총생산 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으로부터의 생산성 향상은 해외 투자가 높은 도시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해외 투자와 인적 자본 투자가 상호 보완적인 투입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의 고용 성장에 대해 발표할 도시공학과 화성재입니다. 도시경제에서 생산은 수출제와 지역제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제는 그 도시 밖의 사람들에게 판매됩니다. 예를 들어 철 제조업자들은 산출물의 대부분을 철이 생산되는 도시 밖의 고객들에게 판매합니다. 반대로 지역제는 그 도시 내의 사람들에게 판매됩니다. 제빵소, 서점이 그 예시입니다. 수출제 고용과 지방제 고용의 합이 총고용입니다. 이 두 유형의 고용은 승수 과정을 통해 상호 간의 연관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출제 고용의 증가는 지역제 고용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제 노동자들은 다시 그들의 소득의 일부를 지역제에 지출하여 추가적인 지역제 일자리들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총 고용의 증가는 수출제 고용의 초기 증가를 능가합니다. 만일 승수가 2.1이라면 수출제 고용의 1단위 증가는 직접적인 하나의 수출제 일자리와 간접적인 1.1개의 지역제 일자리를 합한 총 고용을 증가시켜 총 효과는 2.1개의 일자리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음의 기울기를 가진 도시의 노동 수요 곡선을 보여줍니다. 임금의 증가는 노동의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체 효과와 산출물 효과입니다. 먼저 대체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 대신 다른 생산 요소들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 대체 효과입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 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업들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은 산출물 구매를 적게 하고 이는 기업의 생산량 감소와 노동 고용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즉, 임금의 상승은 대체 효과와 산출물 효과를 동시에 유발하므로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수요 곡선의 좌우 이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지에 대한 수요, 노동 생산성, 영업세, 산업 공공 서비스, 토지 이용 정책들입니다. 먼저 수출지에 대한 수요입니다. 도시의 수출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출지 생산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가격이나 생산량 증가 및 노동 고용 확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업세입니다. 영업세의 증가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가격들을 상승시키며 생산되고 판매되는 수량을 감소시켜 노동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네 번째는 산업 공공 서비스입니다. 산업 공공 서비스 질의 증가는 생산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량과 노동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이용 정책들입니다. 산업 토지의 적절한 공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토지 이용과 기반 시설에 대한 정책들을 조정함으로써 도시는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의 기업들과 도시에 입지하고자 하는 신생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공급 곡선을 나타냅니다. 이는 임금이 높을수록 이 도시의 노동자 수는 커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을 단순화하는 두 가지의 가정을 채택한다면 노동자는 1인당 노동시간이 고정되고 노동 참여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이들 두 가정이 주어진 상황에서 임금의 증가는 이 도시로의 노동자의 이주를 증가하여 노동의 공급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도시의 총 고용의 증가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총 수요를 증가시켜 이들의 가격 역시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도시 경제학의 첫 번째 공리인 입지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들은 조정된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에서 입지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하는 도시는 높은 생활비를 보상하려고 노동자들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력의 규모에 대한 도시의 생활비의 탄력성을 0.2라고 하겠습니다. 노동력의 10% 증가는 생활비를 대략 2%만큼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는 실질 임금을 불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이 0.2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동 공급량의 백분율 변화를 임금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 이러한 수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에 대한 임금 탄력성의 역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동 공급 탄력성은 5.0이고 임금의 2% 증가는 노동력을 10%만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탄력성은 개별 도시에 적용됩니다. 0에 가까운 국가 전체의 노동 공급 탄력성은 도시 간보다 국가 간에 보다 적은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노동 공급 탄력성보다 낮습니다. 공급 곡선의 좌우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쾌적성, 비쾌적성, 주민세, 그리고 주거용 공공서비스입니다. 먼저 쾌적성입니다. 공기 혹은 수질이 개선되면 인구 유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노동 공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비쾌적성입니다. 범죄율이 증가하면 시민들은 다른 도시로 이주하게 되므로 해당 도시의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가 증가하면 해당 도시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하여 도시 밖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급 곡선의 좌양 이동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공공서비스가 있습니다. 주거용 공공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면 이 도시의 상대적 매력은 향상되어 이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공급 곡선의 우양 이동을 가져옵니다. 공급과 수요 변화의 균형 효과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수출 판매 증가가 도시 노동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수출 부문 고용이 10,000명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은 2만 1,000명의 노동자만큼 우양 이동하게 됩니다. 도시 내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과 토지의 가격 역시 상승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이로 인한 생활비 증가에 따른 보상을 위해 임금의 증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수출지 고용 증가의 효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지만 수출지 고용의 예측된 변화에 기인한 총 고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고용 승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요 증가가 도시의 균형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두 개의 간단한 공식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임금의 백분율 변화는 수요의 백분율 변화를 수요 탄력성의 절대치와 공급 탄력성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은 21%만큼 수평 이동했고 수요 탄력성의 절대치가 2.0이고 공급 탄력성이 5.0이라고 가정하면 균형 임금의 백분율 변화는 3%가 됩니다. 이 시장은 공급 곡선을 따라 이동하므로 수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공급 탄력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량의 백분율 변화는 공급 탄력성과 임금의 백분율 변화의 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노동량의 백분율 변화는 15%입니다. 이 경우 수요의 21% 증가는 임금의 3% 증가와 총 고용의 15% 증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노동 공급 증가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도시가 주거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 이 도시가 공공안전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거나 통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변경한다고 가정합니다. 각 임금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고자 할 것입니다. 공급 곡선의 이러한 이동은 균형 고용을 증가시키고 균형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우수한 지역 공공재들의 조합을 제공하는 도시에서 노동자들은 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공정책과 균형 고용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원주희입니다. 공공정책은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 균형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들이 기업의 입지 결정에 미치는 효과, 즉 특정 정책이 기업 유입을 유발하는지 유출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과 기업의 입지 선정입니다. 기업의 입지 선정과 도시의 고용 성장에 대한 지방세의 효과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행해졌는데 바틱은 지방세는 고용 성장에 대해 강한 음해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도시 A와 B가 있고 이 도시는 공공서비스와 같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세금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때 도시 성장률은 보다 세금이 낮은 도시 B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다르다면 세금이 높은 도시의 성장률이 더 느리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가 기업 입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 입지 결정은 도시 간 입지 결정과 도시 내 입지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상업활동의 탄력성은 상업활동의 백분율 변화를 세금 부담의 백분율 변화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먼저 도시 간 입지 결정을 보면 탄력성이 마이너스 0.10에서 마이너스 0.60 사이입니다. 이는 특정 대도시 지역의 세금이 10% 증가하면 상업활동은 1%에서 6%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내 입지 결정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0 사이로 도시 간의 탄력성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이동이 도시 간보다 도시 내에서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지방자치시에서 세금을 10% 증가시키면 상업활동이 10%에서 30%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실증 연구들이 제시한 두 가지의 다른 결과들을 보면 첫 번째, 제조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세금의 차이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토스터기를 예로 들면 상품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성능을 가진 토스터기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소비자는 가격을 가장 많이 따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원가 절감에 노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가 절감은 세금에 민감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자본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본 집약적 산업들은 퇴출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도시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고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생산 비용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때문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공장은 가격이 저렴하거나 세율이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넓은 부지의 대도시 지역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유입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큰 도시 지역과 지방의 산업 입지 간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와 입지 결정입니다. 먼저 공공서비스의 상업 성장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강한 양해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A와 B가 있고 세금 등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조건에서 공공서비스 질의 차이만 존재한다면 도시 성장률은 더 좋은 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A가 높습니다. 즉, 공공서비스의 질이 좋을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금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동시 증가가 입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름스와 먼넬은 조세 증가의 효과는 추가적인 세입의 사용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추가적 세입이 공공서비스로 지출된다면 도시의 상대적 매력이 증가하여 고용 성장을 가져오지만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 프로그램으로 지출된다면 관할 구역의 상대적 매력은 감소하고 결국 성장률은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보조금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특별 보조금을 제공하는데요. 그 예로 특별 세금 감면, 10년간 재산세 지급의 면제,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보조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개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는데요. 디트로이트 지방자치시들의 경제개발 정책 연구에서는 16개 프로그램 중 5개의 상업활동만이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효과가 없거나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낮은 세율을 지불하고 노동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 규제를 면제해주는 지역인 기업 용도 지역이 기업 유치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연구에서 도시들이 어떻게 기업의 유치를 위한 경쟁에 말려들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밀리에 특정 도시에 입지할 것을 결정한 후 또 다른 열악한 조건의 다른 도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아내면 이후 기존에 마음을 굳혔던 도시에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승낙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세금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도 기존 도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입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건설이 경제 개발에 효과적인 도구이며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면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인하거나 기존 구단을 유지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구단은 제품 판매, 운동선수, 구장 관리인 등의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구단 종사자의 소득의 일부는 지역 경제에 지출되고 이는 식당, 치과 등과 같은 곳에 고용이 증가하여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프로구단 보유 도시들에 대한 포괄적 연구 결과는 단지 도시의 4분의 1의 경우에만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고 5분의 1의 경우 총 고용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구단의 고용 효과는 왜 그렇게 작을까요? 그 이유는 구단에 지출되는 돈은 지역 소비재로부터 단순히 옮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티켓이나 팝콘의 소비가 경기 티켓이나 경기를 보면서 먹을 치맥으로 단순히 이동한 것입니다. 스포츠 이벤트는 영화관에서 마시던 맥주를 경기장과 같은 상이한 장소에서 마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단순 이전은 스포츠 구단의 총 고용 효과를 낮춥니다. 스포츠 구단의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해당 대도시 지역 밖에서 돈을 유인해야 합니다. 프로비던스에서 보스턴으로 경기를 보기 위해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지출된 $50가 보스턴의 경제에 돈을 추가하고 프로비던스의 경제로부터 돈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보스턴의 경제의 총 지출과 고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이벤트에 지출되는 대부분의 돈은 지역 밖이 아닌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구단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질과 고용입니다. 환경의 질과 총 고용 간의 비교 이익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도시 내 오염 유발 철강 산업과 청결 산업 그리고 시정부의 오염세 부과 정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염세 부과는 먼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세금 납부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철강 가격을 높이고 철강 구매량을 낮추고 결국 노동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노동 수요 곡선은 좌양하게 됩니다. 오염세는 오염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이유는 오염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오염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오염세로 인한 철강 가격 증가는 철강 생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염이 감소합니다. 공급 곡선의 이동 측면을 보면 오염세로 인한 오염의 감소는 도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상대적 매력을 높입니다. 공기의 질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도시로 이주할 것이고 결국 노동 공급 곡선은 우양하게 됩니다. 오염세는 노동 공급을 높이고 수요를 낮추기 때문에 균형 임금은 100달러에서 76달러로 그래프의 점 I에서 점 N으로 이동시킵니다. 즉 환경오염이 적은 도시일수록 임금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지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들이 조정된다는 도시경제학 첫 번째 공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지역경제에 속한 도시 간 노동자의 입지 선택에 대한 선호도를 비슷하게 하려면 환경오염이 적을수록 임금이 낮아야 합니다. 즉, 환경의 질이 좋으면 공기질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데 공급의 이동은 수요의 이동에 비해 크기 때문에 균형 고용은 증가하고 균형 임금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염세가 철강산업과 청결산업 간 고용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우 임금과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때 임금 감소는 부분적으로만 오염세를 상쇄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노동력은 감소합니다. 반면 청결산업은 임금과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데 오염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생산 비용은 감소하고 노동력은 증가합니다. 청결산업의 고용 증가는 철강산업의 고용 감소보다 많기 때문에 총 고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의 질 개선에 민감하지 않은 가구들의 경우 총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의 이동이 수요 곡선의 이동에 비해 작다면 오염세 정책은 총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 고용 변화 예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고용 승수 접근법을 통하여 미래의 총 고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말합니다. 총 고용의 변화량은 수출제 고용의 변화량 곱하기 고용 승수로 표현되며 여기서 고용 승수는 수출제 고용의 변화량 앞에 붙는 개수로 쓰이는 개념으로 값이 커지면 당연히 총 고용의 변화량 또한 커질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측된 총 고용은 공공서비스 계획, 장래 수요 예측, 도시 고용 예측 등과 같이 미래 계획을 세울 때 고려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접근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 수요 곡선을 단순히 평행 이동시키는 방식의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발표자가 이야기했듯이 보편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그에 반응하여 기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과 맺고 있던 균형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둘 사이에는 A1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요 곡선 이동 후 N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할 때 임금 증가에 대한 고려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J에서 J'으로 증가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점 N의 임금만큼 줄 수는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당연히 고용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떼어놓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당 접근법은 총 고용의 변화량을 수출제와 연관지어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내의 한 카페가 체인점을 내고 도시 내부에 있던 실업자를 고용하게 되는 경우만 생각해 보아도 도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총 고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접근법은 총 고용 증가의 일부만을 고려한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증가로 인한 편익의 발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틱은 1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진 도시에서 고용이 1% 증가하면 실업률은 0.07% 감소하고 노동 참가율 그리고 취업률이 각각 0.14%, 0.19% 증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일자리 중 77%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신규 거주자, 23%는 실업 상태였던 거주자와 노동력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주자가 각각 7%, 16%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 말하였습니다. 두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고용 증가는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실업률과 노동 참가율, 취업률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둘째, 새로운 일자리는 오히려 외부인들이 더 많은 몫을 챙겨가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의 증가와 실질 임금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 자체의 증가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의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이 우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첫째, 저희는 P에서 P'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임금이 W에서 W'으로 상승한다는 점과 둘째, 입지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들은 조정된다는 명제에 의거 고용의 증가는 생활비의 증가를 유발함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임금 상승과 생활비 증가는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진과 관련한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위계가 왼쪽 피라미드와 같이 돼 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고용의 증가는 특정 위계에서의 고용량 증가가 아닌 각 위계별로 골고루 고용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위 직장 위계의 새로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기존의 노동자들은 승진을 함으로 인해 상위 직장 위계로 올라갈 것이며 위계가 올라감에 따라 임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존 직장 위계가 낮을수록 상향 이동이 큰 비중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바틱은 한 연구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노동 참가율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총 고용의 증가는 곧 고용된 노동자들의 비율을 올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변화를 통해 저희는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한 임금의 증가는 생활비 증가와 상쇄돼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승진 효과와 고용률 증가에서 실질 소득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의 단위 비율 증가당 실질 소득 증가 비율을 나타내는 실질 소득 탄력성의 수치가 교육 수준이 낮은 혹은 젊은 가구 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바틱은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고용의 증가로 인한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보편적으로 하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자본의 심화, 인적 자본의 증가, 기술 진보, 집적의 경제에 의해 1인당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둘, 수출 고용의 증가는 승수 과정을 통해 지역 고용까지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셋, 도시의 노동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이유는 대도시에 사는 노동자들의 높은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넷, 도시에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의 다수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의해 차지됩니다. 다섯, 도시에서 총 고용이 증가하면 승진 효과와 노동 참여율 증가를 통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본문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는 기술혁신과 성장 수치에 관한 문제로 1,400만 명의 총 노동력이 절반씩 나뉘어져 있던 도시 X와 Y에서 기술혁신을 경험한 도시 X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도시 X는 기술혁신을 경험하여 72달러가 되고 그 후 66달러 수준에서 균형임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효용 수준은 66달러이고 Y의 인구는 500만 명인 반면에 X의 인구는 900만 명입니다. 다음 문제는 교육파급 효과의 편익을 알아보는 문제로 고등학교 중퇴자 임금이 10달러인 도시가 있다고 하자. 총 노동자 중 대학 이수자의 비율이 2%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고등학교 중퇴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 그래프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자 비율 증가가 고등학교 중퇴자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자본과 경제성장절에서 제공된 수치들은 대학 졸업자가 1% 증가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1.6%,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0.4% 임금이 증가한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1.9% 임금이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의 임금이 10달러인 도시에서 대학 졸업자가 2% 증가하면 기준 임금에서 3.8% 향상된 13.8달러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노동에 대한 수요 탄력성 문제로 다음 4가지의 상황을 가정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소프트웨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이는 마이너스 1.5로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20% 증가한다면 임금이 생산 비용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은 16%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생산 요소 비율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요량과 같은 소프트웨어 노동의 수요량은 24% 감소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노동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소프트웨어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역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노동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1.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 2가 완화된다면 노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 적게 탄력적일 것입니다. 4번 문제는 노동공급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로 평해 도시는 거대하고 평평하며 특색 없는 평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반면 섬도시는 조그마한 섬에 위치해 있다. 각 도시에 대해 하나씩 2개의 노동공급 곡선을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도시로 이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동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섬도시의 경우 평해도시보다 대지가 부족하여 대지의 가격이 높아지고 노동의 임금 또한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가파릅니다. 또한 섬도시의 노동 공급 탄력성은 더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임금과 고용을 예측하는 문제로 그로우빌이라는 도시 내에서 균형 고용량은 10만 명의 종사자이며 균형 임금은 하루에 100달러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1.0이고 노동 공급 탄력성이 5.0이다. 고용 순수는 2.0이다. 수출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6,000개의 일자리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순수가 2.0인데 수출 생산 노동 수요가 6,000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역제 노동 수요도 6,000명 증가하여 12,000명이 증가합니다. 균형 임금의 백분율 변화는 수요의 백분율 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절대값 플러스 공급 탄력성이기 때문에 2% 증가하여 102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량의 백분율의 변화는 공급 탄력성 곱하기 임금의 백분율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5.0 곱하기 2%는 10%로 균형 고용은 11만 명으로 10%만큼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는 노동 공급 감소에 관한 문제로 태풍 이전의 대도시의 총 고용은 50만 명이고 임금은 100달러이다. 노동 공급 가격 탄력성은 4.0이고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1.0이다. 태풍이 노동 공급을 10만 명의 종사자만큼 감소시킨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균형 임금의 백분율의 변화는 백분율 변화에 대한 수요 탄력성의 절대값 플러스 공급 탄력성이기 때문에 4% 증가하여 104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량의 백분율의 변화는 공급 탄력성 곱하기 임금의 백분율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에 대입하면 4.0 곱하기 4%는 16%. 결과적으로 균형 고용은 42만 명으로 16%만큼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성장 재원과 임금과 관련된 문제로 하루당 80달러의 균형 임금, 10만 명의 일자리의 균형 고용, 그리고 1억 평방피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라. 도시정부는 성장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도시 내의 최대 주택 총 평방피트를 현재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다.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는 있으나 신규 주택이 1평방피트 증가할 경우 기존의 주택 역시 1평방피트가 주택시장에서 감소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정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성장 제한 정책 하에서는 주택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또한 더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성장 제한 정책 하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은 더 가파릅니다. 노동 수요의 증가는 균형 임금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임금의 변화는 성장 제한 정책 하에서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환경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문제로 오염 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평균 비용을 4%만큼 증가시키고 도시 환경의 질을 20%만큼 향상시키는 새로운 오염세를 부과하는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라. 도시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1.5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오염산업의 총 산출물을 6%만큼 감소한다입니다.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마이너스 1.5이고 재화의 가격이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재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입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 임금은 감소할 것입니다. 오염산업의 산출물이 감소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노동 수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여 균형 임금 또한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환경의 질에 대한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도시의 균형 고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질에 민감하다면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 이동이 클 것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할 것입니다. 9번 문제도 환경 정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개별 오염 기업이 애초에 2톤의 오염을 배출하는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라. 오염 기업의 절반은 톤당 4달러의 비용의 오염을 감축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의 기업은 톤당 30달러의 비용의 오염을 감축할 수 있다. 도시가 두 개의 상이한 환경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오염세의 경우 각 기업은 오염 톤당 5달러의 세금을 지불할 것이고 획일적 감축 정책의 경우 각 기업은 오염 배출을 절반으로 즉 1톤으로 감축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정책이 획일적 감축 정책보다 더 많이 효율적이다. 획일적 오염 감축 정책에서 오염 1톤의 감축 비용은 L기업은 4달러, H기업에 30달러가 들어 총 34달러의 비용을 들여 오염 2톤을 감축합니다. 오염세 정책 하에서는 H기업은 2톤의 오염을 방출하며 10달러의 세금을 지불합니다. 60달러의 감축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적은 비용이 듭니다. L기업은 10달러의 세금을 내는 대신 8달러의 오염 감축 비용을 지출하며 2톤의 오염을 감축할 것입니다. 오염세 정책이 도시의 노동 수요 곡선을 더 적게 이동시킬 것입니다. 오염세 정책이 더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감축 비용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작고 이로 인한 상품의 수요 감소 또한 작습니다. 그래서 오염세 정책이 노동 수요 곡선을 더 적게 이동시킬 것입니다. 도시는 획일적 감축 정책 하에서 총 고용의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획일적 정책으로 도시의 오염을 감축시키면서 환경의 질을 높이게 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여 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총 고용의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지역 수준에서의 경제적 힘의 영향을 받고 도시의 성장은 다시 이러한 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역적 발전에 대한 내용은 신고 전파적 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적 발전에 대한 신고 전파적 모형은 노동자들의 입지 결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지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질 때 수평축은 노동자 수를 나타내고 두 곡선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보여줍니다. 이 곡선은 노동력이 확장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여 MRP가 하락하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 두 지역의 MRP 곡선은 동일하며 따라서 노동자 전체의 임금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 간 노동자의 수가 동일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 초기 균형은 점 S, 점 N과 같습니다. 두 지역 중에 북부 지역에서 자연적 우위가 발생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북부가 자연적 우위를 가지면 북부의 원자재에 대한 우월한 접근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MRP가 높아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자 북부로 이주하게 되고 북부의 MRP를 따라 임금이 내려가고 남부의 MRP를 따라 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 T와 점 J에서 균형을 이루고 동일한 임금으로 북부는 더 큰 노동력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도 더 커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송 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신고 전파적 모형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운송 비용이 감소하면서 남부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증가하며 남부의 MRP 곡선이 상향 이동하고 임금이 상승합니다. 북부의 노동자들은 남부로 이주하여 임금이 동일해지며 균형을 이룹니다. 운송 비용의 감소는 자연적 우위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격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전파적 모형은 지역들 간의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을 예측합니다. 이 신고 전파적 모형을 그대로 예로 보여준 미국에서의 지역적 집중과 분산의 예가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제조업 분야의 지역적 집중과 분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의 전반부에 생산은 장인들의 가게들로부터 기계화된 공장과 기계화되지 않은 공장들로 이전하였습니다. 공장들은 북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1840년에 대략 36%의 노동력이 비농업 재화를 생산하였습니다. 19세기의 후반부에 제조업 벨트가 북동 지역과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많은 생산 공장들은 대규모의 상대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적은 자원들을 요구하였고 제조업 벨트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성에서 자연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조업은 그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947년까지도 제조업 벨트는 국가 전체 제조업 고용의 70%를 포함하였습니다. 1954년에 제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대략 28%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였고 국가의 9개 지역 중 3곳에서 제조업 비율은 국가 전체의 평균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나머지 6곳에서는 이 비율이 국가 평균 비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20세기의 후반부에 경제활동이 더 폭넓게 분산되었습니다. 1987년에 국가의 9지역들 가운데 7지역들은 제조업 고용 비율에 있어서 17.6%인 국가 전체 비율의 2.4포인트 내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에 전통적 제조업 벨트는 국가 전체 제조업 고용의 대략 40%밖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조업 벨트의 총 고용이 국가 전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습니다. 제조업 분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오래된 제조업 벨트의 자연적 우위를 감소시키는 운송 비용의 일반적 감소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산업체들은 재생된 생산 요소나 대체 원자재의 사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미국의 경험은 지역적 발전의 신고 전파적 모형과 일치합니다. 자연적 우위로 인해 제조업 벨트가 생성되었지만 생산 요소를 운송하는 상대적 비용이 감소하여 제조업 벨트가 쇠약해졌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의 감소가 제조업 벨트의 생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연적 우위를 감소시켜 제조업이 다른 지역들로 분산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성장에 대해서 발표한 4주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